노무현과 함께한 1000일. 말씀을 좀 줄이십시오.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 이렇게만 시건을 천만의 시건을 하거든요. 예. 고립무원이자 사면초가였다. 뒤에서 오는 화살이 더 아프다. 가판 권력이라는 게 비즈니스예요. 장사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와 신났어 그때. 저는 막 그때 막 만세 불렀어요. 그걸 읽는 순간에 우리와 같은 박수. 네. 아, 그래요? 예. 문제가 너무 많죠. 그 취임사는. 낡아 빠진 사고방식이 지금 시대 전혀 안 맞습니다. 국가 수준이 대통령 수준으로 내려간다니까. 어떻게? 안타까워요. 그죠? 나도 일기 쓸 걸. 그런. 그 마음 좀 알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인물이 있을 때 유시민 작가는 그 사람이 남긴 말과 글을 정리한 책들을 펼쳐보거나 책들을 서가 한 편에 모아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15주기, 노무현을 좋아했던 한 시민으로 그가 남긴 말과 글을 모은 노무현 전집을 서재 한 편 눈에 잘 띄는 곳에 들이고 다시 함께 읽으며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노무현을 오래 기억하는 방법, 노무현 전집에 담긴 그의 정신과 철학이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좋아하는 어떤 사람 또는 내가 오래 기억하고 싶은 어떤 인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남긴 글, 또 그 사람의 말을 채록한 텍스트, 이런 것들은 이미 읽어봤다 하더라도 서가 한 켠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소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했던 분의 전집이 제 서재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으면 되게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전집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을 좀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봐요.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레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5월 하면 더욱 생각나는 얼굴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인데요. 그래서 오늘 알레오북스는 참여정부 출범 21주년을 맞아서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책손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내신 이정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 알레오북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사람이고 경북대학에서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정우입니다. 참여정부 때 뜻밖에도 정책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 1000일 정도, 첫 만남부터 계산하면 한 1000일 정도를 같이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예요. 예. 이제 5월이. 그래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새삼 들어요. 15주기 벌써. 예, 벌써 그렇게 됐나 싶네요. 예. 교수님 제가 교수님 인터뷰에서 봤는데요. 예. 교수님께서는 폴립해서를 자처하시기도 하고 예. 폴립해서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러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보고 이제 정부에 가서 일을 하니까 자꾸 폴리페스라고 비난을 해요. 예, 보수 언론에서. 네. 그래서 제가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해서 좀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옛날에 우리말에 사대부란 게 있거든요. 사대부란 말은 노 대통령도 사대부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사대부는 선비 사자와 대부, 대부는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같이 붙어 있느냐 하면 사가 곧 대부고 대부가 사다 이런 뜻입니다. 사와 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선비들이 공부를 하다가 나라가 부르면 가서 벼슬을 하고 또 왕이 잘못하면 아니되옵니다 하고 이제 상소 올리고 잘리고 사직 상소를 또 올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사가 되죠. 사와 대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것이 퇴계, 율곡 이런 대학자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대부입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바꾸면 폴리페스가 되죠. 예, 폴리페스는 좋은 건데 보수 언론에서 자꾸 나쁘게 하는 것을 깨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사대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천하는 지식인 폴리페서 이정우 교수님과 함께 읽을 오늘의 스페셜 알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노무현과 함께한 천일.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그죠? 예, 이 책을 지금 방송하는 지금 시점에서 저희도 못 구해가지고 사실은 출판사에서 따로 받았는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오늘 알북의 저자이신 책소님께서 이 책을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이건 제가 천일 동안 노무현 대통령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온갖 일을 다 기록한 겁니다. 제가 인수위 첫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일기를 안 썼습니다. 예, 젊을 때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일기를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근데 인수위 딱 되고 나니까 아 이거는 뭔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역사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써야지 해서 매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쓰기 시작한 것이 아까워 가지고 그 피곤해도 결국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천일을 쓴 겁니다. 일기를. 이 책에 예. 보니까 교수님께서 쓰신 일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예, 예. 10권의 대학 노트 10권의 노트에 썼고요. 거기 나오지 않는 20권의 업무 일지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회의할 때 회의장에서 쓰는 그건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회의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업무 일지를 꺼내서 메모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20권이고 제가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쓴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이걸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대화를 집중해야 되잖아요. 대화에. 그래서 집에 와서 그날 있었던 대화를 이제 기억에 의해서 쓰는데 그게 10권이에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사실 일기에. 밤에 쓰는 일기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야, 정말 기록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좀 드물어요. 네. 그런데 뭐 저처럼 내각에서 한 1년 반 가까이 일했던 사람인데도 저는 하나도 안 썼거든요. 대부분 다 그때 그래요. 같이 있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다 그래요. 아무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책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기억나는 장면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15주기인데 영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은 대부분 공식 행사장에서 그렇죠. 연설하시거나 이런 게 많아요. 대통령 재임 중에 네. 영상들은.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면 그런데 안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게 꽤 많아요, 여기에. 저 그게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좀 그리운 분들은 영상에서 만날 수 없는 막 그 영상 공식 영상들은 물 위에 떠 있는 이제 백조의 뭐 날개 이런 거라면 이 책의 상당한 내용들은 물 밑에서 움직이는 물갈퀴 달린 발의 모습이에요. 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야, 역시 적자생존이구나. 나는 안 적어가지고 이런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 100명 중에 99명은 안 적습니다. 예. 이 책 앞부분을 보니까 이제 책을 쓰려고 생각을 해보니 정말 노무현 정부 당시는 고립무원이자 사면초가였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공격을 많이 받았던 정부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요즘에 한국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1위를 하세요. 1등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달라진 걸까요? 사람들 생각이 달라진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평가가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때는 너도 나도 다 욕을 하고 뭐 진보 보수 갈 게 없이 진보조차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한겨레 경향조차도 공격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뭐 당연하다고 받겠는데 뒤에서 오는 화살이 더 아프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고 제가 정말 도와주는 그때 칼럼이나 이걸 통해서 참여정부를 이해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학자들이 아주 소수 있었는데 5손가락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맙죠. 그럴 정도로 정말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예. 그 노 대통령 생전에 그런 의혹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이 막 낮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공격을 하죠. 예. 이제 막 공격해서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지지율 떨어졌는데 왜 말 안 듣냐 하고 또 공격하고 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도 하셨는데 여론과 민심은 꼭 같은 건 아니라고. 여론은 그때그때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출렁이지만 그런 것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길게 흐르는 민심의 흐름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할 때는 그날의 여론조사 지표가 아니고 그 민심의 흐름을 보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게 하는 점일까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여기서 제가 장기주의 대통령이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주의 대통령이 노무현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보면 이승만부터 쭉 해서 전부 단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들이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보고하거든요. 이거 하면 좋아집니다. 이거 하면 인기가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경제를 잘 모르니까요. 그럼 장관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그러면 인기 영합주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 반짝 좋아지는 거 그런 쪽으로 자꾸 갑니다. 역대 정책이 전부 그런 쪽으로 흘렀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달랐고 그런 거 안 할랍니다. 네.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내 욕먹어도 좋습니다. 다음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태종이 되겠다. 세종이란 성군을 낳은 태종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태종은 사람 많이 죽인 나쁜 군주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뒤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최초의 장기주의 대통령이다. 멀리 보고 갔기 때문에 당시는 인기가 없고 경기도 나쁘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통령의 진심을 이제 국민들이 알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 노무현과 함께한 천일 이 책을 좀 더 재밌게 읽으실 팁은 제 생각에는 지금의 정부 그리고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서 보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정책이 결정된 과정, 뭐 취임사가 결정된 과정 이렇게 공식적인 기록들을 가까이서 겪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에피소드, 그 뒷모습 이런 것들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어서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알북 함께 읽어볼까요? 책 갈피를 잡다, 책갈피.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게 청와대 정책실장은 예. 그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적어도 국가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참모가 정책실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러면 술친구를 시키든가 이러는 게 요새 풍토인데. 유행이죠. 유행. 예,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술도 한 20년은 같이 먹어야. 원래 노무현 대통령하고 잘 아시는 사이는 아니지 않으셨어요? 전혀요. 예.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딱 3번 만났는데 2002년 네. 대선이 있던 해 8월에 저기 한 번, 2번 만났고요. 9월에 한 번 만났고 3번 만난 것이 다하고 그 3번 다 합쳐봤자 한 3시간밖에 안 될 거예요. 시간이. 예. 그런데 그 정도밖에.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은 예, 저는 이 책에서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놀란 부분인데 예. 첫 만남이 좀 예. 드라마틱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처음 보신 거예요? 첫 만남은 저 여의도의 사는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공약 준비 회의를 하는데 제가 갔습니다. 네. 갔는데 가게 되는 과정부터 이야기했고 제가 그때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획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고대 윤성식 교수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8월인데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요새 노무현 캠프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는 다 와가는데 왔던 교수들마저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수들이
의리가 있어야지 도운다 켜놓고 왔다가 지지율 났다가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사실 노무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교수가 눈이 번쩍 빛나더니 그럼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다면 내라도 가서 돕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뜻 동의했어요. 첫 인연이었군요. 그래서 제가 첫 만남을 사는 캐피탈에서 정책 회의에서 만나는데 그때 제가 또 하필 노무현 후보한테 네. 정책 이야기는 조금만 하고요. 한 10명 모였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정책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좀 줄이십시오.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직언을 천마디의 직언을 했거든요. 예. 너무 돌직구 아닙니까? 돌직구죠. 그날부터가 1일인데. 1일 첫 만남에 제가 말 좀 줄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제가 기차 타고 대구에 내려가면서 내가 첫마디에 좀 실수를 했구나. 할 수 없지 뭐. 근데 나는 정책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됐다. 그럼 내려갔어요. 근데 이틀 뒤에 전화가 왔는데 다음에는 독대는 아니고 교수 둘을 부르는데 그때 좀 2주 뒤에 오세요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 오히려. 네. 그래서 노무현은 옹졸한 사람 아니구나. 또 모 대통령처럼 잘 삐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제가 2주 뒤에 올라갔습니다. 남들 도망갈 때 네. 뒤늦게 들어오셨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그게 이익을 찾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게 그러고 나서 당신께서 정책실장에 임명된 거를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라디오로 들었다고 그래서 차를 돌리면서 이제 편안한 생활은 끝났구나 이렇게 하셨다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지지율 10%대의 후보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대통령으로 정말 반전의 드라마를 쓰면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것이 국민 앞에서 첫 번째 일정으로 하시는 것이 취임사잖아요. 근데 그 취임사 준비 과정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더만요. 복잡했죠. 독해를 7번 했습니다. 7번. 그래서 이안 이안해가 또 다 하고 또 새로 만들고 새로 고치고 여러 과정이 복잡하게 이 책에 나옵니다. 저는 경제 쪽을 좀 쓰고 경제 말고 더 중요한 게 필요하다 싶어서 넣은 것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굴절된 역사는 청산돼야 합니다라는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넣자고 하니까 여러 위원들이 반대를 해요. 너무 강하다. 너무 과격하다. 세다. 너무 세다. 세지 않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독립투사들이 전부 한을 품고 죽고 그 친일파들은 득세하고 이런 세상을 지적하는 취임사 역대 대통령이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했더라. 이거 꼭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니까 그게 겨우겨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회의사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낭독하는데 거기 끝부분에 나옵니다. 취임사. 끝에 나오는데 그걸 읽는 순간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그래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돼야 합니다. 처음에 초안을 쓰셨는데 그 발표 연설하시기 전에 그 중간본을 보시고 대통령께서 당선자께서 이거 다 좀 수정해달라 해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또 다 하셨다고요. 여러 차례 했죠. 그걸. 여러 차례 했습니다. 순서도 바꾸시고. 그래서 여러 판본이 바뀌었고요. 선생님은 그건 모르시지만 그 공식 기초위원회 말고 또 다른 모임들이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몰랐어요. 거기다 또 돌립니다. 그거. 또 있어요. 대통령께서 어떤 의견을 주실 때는 개인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이거 좀 다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다른 팀을 또 돌립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팀이 있었어요. 비선실세인가요, 그게? 실세는 아니고 의견 그룹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그만 그룹 하나에서 그 위원회에서 만든 초안을 봤거든요. 봐서 이제 이거는 좀 표현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다든가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인사에 제약이 올 수 있다든가 이런 의견들을 드려요. 이거 진짜 재밌는데요. 그러면 우리하고 토론하실 때는 공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능력 있는 자에게 자리를 준다 이런 표현이 이제 그때까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있었어요. 이제 그 표현에 딱 이의를 제기하시더라고요. 왜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공도 있고 능력도 있어 묻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자칫 공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능력 있고 공 있는 사람을 자리를 주면 왜 공 있는 사람은 상을 준다고 해놓고 자리까지 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정도로 세세하게 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아 이런 건 좀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거를 제가 아는 그룹만 2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다시 돌려서 또 당신께서 생각하셔가지고 그중 그렇게 받은 의견들 중에서 아 이것은 위원회에 전달해서 이렇게 좀 더 보완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전달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임사나 기념사 하나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신중하고 복잡하고 그런 중층적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토론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 취임 초반에 취임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때 막 쏟아져 나왔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나중에 나온 취임사 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문제가 너무 많죠. 그 취임사는 전혀 시대에 맞지 않고요. 그 취임사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지라 할까요? 철학이 담겨 있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35번.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 의회 가서 연설하고 하버드 대학 가서는 47번인가 자유를 또 연설해요. 근데 하버드에 자유하면 하버드 학생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엄청 진보고 그건 60년대 보수적인 시대 그때 사고방식 옛날 사고 낡아 빠진 사고방식이 지금 시대에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양극화라든가 뭐 인구 위기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지 자유 그러면 그건 낡은 레코드판을 돌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알아요.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거기 취임사에 반지성주의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데 취임사가 굉장히 맞아요. 반지성적인 취임사예요. 그게 논리적 비약도 엄청 많고요. 심지어 비문도 많아요. 이제 각종 국가기념일 행사의 기념사나 이런 거가 이런다는 거예요. 1시간에 끝난대요. 뭐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 이런 거 보도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그 비서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받아 적는데요. 그리고 받아 적은 내용을 문장을 다듬어서 만들어 오면 거기서 대통령이 좀 손 봐가지고 1시간도 안 걸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 기념사가 그러니까 그 모양인 거야. 무슨 5.18 기념사든 4.3 기념사 무슨 뭐든 무슨 8.15 기념사든 3.1절 기념사든 수준이 전부 다 수준 이하예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국가 운영의 전체적인 수준이 대통령 자연인 수준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 대통령 자연인 수준이 문제네요. 높으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러게요. 그게 낮으면 대통령 수준을 원래 국가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 수준이 대통령 수준으로 내려간다니까. 어떻게? 안타까워요. 그죠? 아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게 두 번째 스텝이 이제 내각 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책의 앞부분에 또 흥미로웠던 게 참여정부의 내각 구성 뭐 굉장히 특징이 있었다고 철학이 담겨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희한해요. 경제부처는 전부 공무원들, 늘 공무원 하는 사람들, 행정고시 출신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장 하는 김진표 재경부총리. 김진표가 경제부총리 했고요. 김진표 의장이 그때 부총리를 했고. 그다음에 사회부처는 몽땅 전부 어공에 어쩌다 공무원 했는 이창동 감독, 한명숙, 뭐 지연희, 강검실 전부 다 김두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은 개혁파, 사회적 개혁파, 경제는 보수파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 초대 인선을 놓고 경제가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당시 뉴욕 타임스가. 이게 약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본 그 이미지랑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뭐 몰렸다 편향적인 것처럼 많이 보도가 났는데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보수 언론이 전부 그 뭡니까 저 코드 인사했다고 늘 코드 인사 비판했는데 전혀 코드 인사 아니고 엄청 조화와 균형을 모색한 거예요. 한번 그 뒤에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100% 코드 인사입니다. 그렇죠. 거기 다른 목소리 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조중동 딱 침묵 지키고 코드 인사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조화 균형을 잡고 보수도 많이 기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상 코드 인사라고 공격했잖아요. 말이 안 되죠. 국무총리는 고건 국무총리는 중도 성향의 중도 보수 성향의 중도 보수죠. 공무원이죠.
왜곡 보도랄까요? 정말 편향적인 그쪽이야말로 코드에 맞춰서 보도했달까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과의 한판 승부라고 할 법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5년간 내전쟁했습니다. 언론하고. 맞습니다. 근데 언론과 제가 전쟁입니다. 눈에 띄었던 게 가판 부분이 있어요. 가판. 가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판 뭔지 모르는 분들 많을걸요. 모를 거예요. 내일 아침 조간으로 나올 신문이 그 전날 저녁에 거리에 미리 깔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 어릴 때는 거리에 신문을 파는 그 가판대. 대가 있었는데 많이 거기에 그 다음 날 신문이 저녁이 되면은 다 깔려 있었어요. 벌써. 저녁 7시에 나와요, 그게. 네, 예. 그렇죠. 예. 그 가판이 사실 문제가 근데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초판 재판에서 정부를 막 때려요. 네. 재벌도 때려요. 네. 그럼 재벌이나 정부가 전전긍긍하고 그거 좀 빼달라고 하고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달라 그러고 온갖 부탁을 다 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이 막 개입하고 이렇게 되는 언론은 거네요. 갑이 되고 그러네요. 정부와 재벌은 을이 됩니다. 그 사이에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런 수정을 거쳐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국민들한테 배달되는 신문은 예. 언론이 이미 영향력을 행사한 신문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탁 폼 잡으면서 한번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봐주기도 하고 안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노 대통령이 그거 보지 마라. 아예 가판을 보지 말고 대응도 하지 말고 다음날 아침 신문 보고 대응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야. 대박이었어 완전히. 그게 완전히 전공법이고 그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판을 통해서 보수 언론이 엄청 재미를 보고 장사를 해온 셈인데 네. 그 장사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는 이를 갈죠. 노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여정부를 공격했던 대표적인 프레임이 뭐 경포대, 요트, 뭐 반미 프레임도 있었고 또 이정호 교수님도 공격을 사실 많이 당하셨잖아요. 저는 주로 좌파 좌파 정치학자. 분배주의자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들었죠. 예. 엄청 때렸죠. 그때 조중동이. 예, 근데 이 당시 나왔던 에피소드들 보면 저는 좀 믿기 힘든 게 많았는데 인수위 때 사무실 책상을 기자들이 뒤졌다. 네 명이 제 일요일 날 전화 왔는데 기자 4명이 내 사무실을 침입해가지고 어떻게 뚫고 들어왔냐면 장관은 그래서 색상 서랍을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위 사무실 출입을 금지시켰거든요. 예. 네. 그거 갖고 언론 탄압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게 인수위에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일하다가 기자가 나타나면 감춰야 돼 이게. 그 일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해도 된다,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정말 갑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가판이라는 게 저녁에 7시 반 이때쯤 이제 광화문 신문사들 많은 그 제일 신문사 가까운 곳에 가서 쫙 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오기 전에 중앙부처 공무원, 서울시청 공무원,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의 그런 비서실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가판 나오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보건복지부 같으면 그 보건복지부 공보실에 있는 직원 하나가 나가서 기다렸다가 빨리 하나 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펴보고 자기들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휴 퇴근. 그 다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이제 보건복지부 개판이다 이런 사람 까는 게 큰 게 하나 나와서 쌓이면 그러면 담당 국장은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하고 다 오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해서 이거는 오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사회부장한테 전화하는 거지. 설명하고 뭐 아무개 기자님 이게 사실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갖고 운이 좋으면 빼줘. 네. 또는 뭐 기업 같으면 광고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가판 권력이라는 게 비즈니스예요. 노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퇴근을 못해. 이게 중앙부처의 행정업무와 공무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이거 갑질이다. 우리 정부가 이런 데 굴복하면 안 돼. 그래서 가판을 되도록 보지 마라가 아니고 가판 구독을 아예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가판 보면은 징계하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와 신났어 그때. 저는 그때 만세 불렀어요. 퇴근하신다고요? 아까 제 사무실 인수위 때 침범했던 4명의 기자가 있었다 그랬죠. 네. 그 중에 한 명은 저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고 뭐 술도 한잔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울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정우가 그렇게 나쁜 아니란 걸 잘 알겠는데 위에 편집국에서 막 무슨 수로 써도 이정우를 잡아라고 자꾸 지시를 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하소연한 적도 있습니다. 네, 언론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실 참여정부 때 여러 가지를 모든 면에서 공격을 했지만 네. 경제 관리를 잘했거든요. 사실 솔직히 그렇죠. 뭐 카드 네. 대란도 잘 극복을 했고 예. 이 책에 보면 그 카드 대란 카드사들이 부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예. 그때 진보적인 그 경제학자들 지식인들은 망할 회사는 망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의 질서가 선다 이랬는데 그 카드사들이 망하게 내버려두면 그 후과가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고 네.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처를 보완 조처를 강구하면서 카드사를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잘했죠. 예. 경제 폭망론 펼치면서 사회주의 좌파 정권이 성장에는 신경 안 쓰고 분배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 해서 경포대. 맞아요, 맞아요. 그때 경제 포기한 대통령이다 이런 비난 프레임이죠. 별명이었어요. 예, 경포대가 노 대통령 별명이었어요. 근데 교수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이 책에 예, 잘 예. 설명이 돼 있는데 예.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가 돼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짚어보는 게 굉장히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대표적으로 단기 지표보다는 예.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집중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설명이 잘 돼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예. 노 대통령이 성격상 누구한테 잘 보이고 뭐 이런 걸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경제도 자기 성격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래서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 좋습니다. 우선 당장 욕은 내가 혼자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리 원칙대로 우선 눈앞에 반짝하는 마약요법 비슷한 걸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그런 걸 부동산 경기 부양하고 뭐 카드도 그런 식이고요. 그런 걸 일절 거부하고 원리 원칙대로 뚜벅뚜벅 갔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때 성장률이 낮았다 했지만은 5년 평균 4.3% 성장했습니다. 아 그래요? 꽤 네. 했습니다. 4.3%. 지금 생각하면 엄청 네, 높은 거죠. 꽤 했어. 네. 근데 그 뒤에 보수 정부 성적을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3%밖에 성장 못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1.5%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보수가 경제를 살리고 진보는 뭐 소리는 높은데 개혁하지만은 경제는 약하다 그런 이야기를 프레임을 자꾸 강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진보가 경제를 살립니다. 물가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묶었고 그리고 달러 환율이 제일 낮았을 때가 850원 선까지 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제 비교할 때는 달러 베이스로 하는 거니까 달러 표시를 해보면 1인당 GDP가 80% 5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가 그 다음에 높았고요. 민주화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진보 정부 때,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가 높았고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 때 평균적인 국민 소득 증가율은 보수 정부 때보다 훨씬 높았고 제일 높았던 게 참여정부 때예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진보는 경제는 못한다. 이건 맞지 않는 그럼 아무 잘못된 근거가 없는 프레임이네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반대죠. 진보가 경제를 살립니다. 그렇죠. 살리고 또 하나가 그 참여정부 때 선성장 후분배 예. 그때까지는 그런 경제 낙수 효과 그렇죠. 이런 이념들이 늘 많았는데 그랬죠. 예. 그게 낡은 철학이라고 타파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이야 예. 이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그렇죠. 받아들여지는데 지금은 정설이 그 당시에는 대기업에 몰아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예. 유일하게 거의 처음으로 성장보다는 분배가 먼저다라고 우선이다. 하셨죠. 예. 그걸 제가 전공이 분배니까요. 그걸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조중동에서 쫓아내려고 예, 그렇게 한 거죠. 쫓아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요. 조중동이 계속 저를 공격 많이 했습니다. 조중동이 너무 예. 바빠요 보면. 예. 또 어떤 신문사는 저를 한 달간 미행을 했다는 걸 나중에 들었습니다. 미행을 했다고요? 예, 뭐 제 비리를 약점 찾으려고. 잡으려고 비리 잡으려고 이 녀석이 뭐 술집에 가서 뭐 이상한 짓 하나 예를 들어 이런 걸 잡으려고 한 달간 미행을 한 끝에 별로 걸리는 게 없어 갖고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독한 놈이군 이러면서. 이 책에서 대통령의 경제 관련해서 제가 또 굉장히 눈여겨본 부분이 지방 균형 발전과 예. 신행정 수도 부분이에요. 크죠 그거. 예, 6월에 그 균형 발전 5개년 계획 보고회가 열렸고 장관, 대통령 16개 시도지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노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게 신행정 수도,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하나의 패키지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신행정 수도로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이 헌재에서 해괴한 무슨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 게 관습헌법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산됐잖아요. 경국대장. 경국대전을 덜먹이고 예. 말도 안 되죠. 당시에 노 대통령께서 예. 본인도 이제 법조인이신데 예.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결정. 듣고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반응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그날 낮에 무슨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문재인 수석한테 물어요. 문 수석 오늘 그 헌재 결정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머리가 참 좋던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동의는 못하지만은 머리가 참 좋던데요 하니까 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처음 든 생각이 바로 머리 좋구나였어요. 하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 묻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관습헌법하는 건 처음 들어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무슨 말이 됩니까? 하니까 노 대통령이 말도 안 되죠. 헌재에 의한 쿠데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재에 의한 쿠데타다. 저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되죠. 관습헌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국대전. 대한민국이 경국대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얼마나 그 논리가 없으면은 경국대전을 덜먹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나는 이런 대통령 밑에서 일한 게 행운아였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세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한 최초의 리더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여러 개를 한 게 아니라 소수과제 집중형이다라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세요?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부지런하고 바쁘고 막 주말에도 모시고 이랬거든요. 전국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관여해야 돼요, 대통령이. 그러면 무슨 일이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만기 칠남형 대통령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걸 다 자기가 관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나라 때 5대 황제 옹정제가 있습니다. 만기 칠남형 황제입니다. 옹정제가 도자기까지 엄청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지시하고 불강글씨로 다 고치고 이랬어요. 그러다 과로해서 일찍 죽었거든요. 그런 대통령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소수의 중요한 대통령 과제에만 집중해서 가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양극화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 무슨 인구 위기라든가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노인 문제라든가 이런 데만 집중하는 것이 대통령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건 노 대통령이 방향을 아주 잘 잡았고요. 교수님께서 인수위 끝나는 날 대통령에게 심심한 대통령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만기 칠남형으로 가지 말고 소수의 과제만 집중해라. 게으르게 이렇게 사색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대화를 하다가 중요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해결하라. 그런 대통령이 돼. 그게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보세요.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그분 모토가. 주말에도 일해요. 얼리버드. 새벽같이 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5년 일에 부지런히 일했는데 그게 만기 칠남형으로 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고하러 가잖아요. 대면 보고. 가끔 보통 다 전자보고를 하지만 그런 중요한 사안은 관저에서 소규모 회의를 해서 대면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되게 제 회사 생활인데 이제 보고서 10쪽짜리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1쪽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보고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어서 보고서를 탁 열면 첫 페이지를 쑥 보면 대체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속독을 하시는군요. 그럼요. 그리고 보고를 워낙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꼼꼼히 한 줄씩 보고하면 싫어하세요. 그걸 아셨어요? 지겨워하세요. 눈치를 채셨군요. 그 줄을 알죠. 그래갖고 일쪽은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고요. 이쪽도 넘어가시고요. 3쪽 가운데 보면 메모 안에 지금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쟁점 1, 2, 3이 있는데 1은 이렇게 결정했고 2는 이렇게 결정하고 3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스킵핑, 띄엄띄엄 보고를 해요. 되게 좋아하세요. 얘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상사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다 아실 법한 것은 넘어가고 꼭 보셔야 되는 걸 미리 추려가지고 요거 좀 어려운 거거나 중요한 거거나 잘 모르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추려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한두 마디로 넘어가는 거야. 덤성덤성. 이 40대 유시민의 직장 생활입니다. 보고도 빨리 끝나요. 보고도 빨리 끝나고 당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물어보셔요. 그러면 그때 근거를 하나, 둘, 셋, 넷 딱 하면 진작 말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A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B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B로 하겠다고. 그럼 A는 왜 안 돼라고 물어봤는데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작 얘기해 줬으면 내가 진작부터 B로 하라고 했을 텐데 나는 그 얘기를 못 들어서
계속 A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내가 2번이나 얘기했는데 이제 얘기하냐고 막 버럭하셔요. 그래놓고는 아니, 저한테 얘기하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니 유 장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고 넘어가서 기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를 새로 확실히 알게 되시면 되게 좋아하셔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모르는 게 나오면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끝까지 질문합니다. 예, 앉아 있는 참석자들한테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치밀하고요. 예, 그리고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인기라는 이유로 절대로 결정 안 합니다. 네. 이유가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낫습니다 하면 그걸로 갑시다. 그렇죠. 항상 그걸로 갑시다 그래요. 이게 당장 낫습니다. 절대로 채택 안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그 저는 변호사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지적 호기심, 탐구심이 굉장히 많고 끊임없이 독서를 하고 독서열이 대단했고요. 그 모시고 일하기 너무 좋아요. 예, 일하기 이런 좋죠. 상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자군주라고 돌아가시고 난데 학자군주라고 이름을 지어드렸고 제가 마치고 호학군주라는 말 쓰셨죠. 호학군주기도 하고 예. 학자군주기도 한데 제가 이제 청와대 임기 마치고 내려가니까 대구시장으로 있던 후배가 저쪽 한나라당 저 시장인데 저보고 저 친하니까 선배님 고생 많았죠. 그 막 빌란 대통령 밑에 일하시니까 정말 힘들었겠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전혀 안 힘들었다고. 얼마나 그분이 합리적이고 이 시대로 가니까 학자가 일하기는 정말 최고의 그런 환경이었다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의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의 보고를 좋아할까요? 보고는 안 받죠. 1시간 하면 59분 혼자 얘기한다는데 뭔 보고를 받겠어요. 네, 그 업무 보고 여기 책에 써놨는데요. 예. 업무 보고를 하면은 국장들까지 참석합니다. 그렇죠. 한 부처에. 그러면은 한 30명 이렇게 참석해서 큰 네. 회의실에서 하고 국장도 발언권이 있고 무슨 막히면은 국장한테 질문도 하고 이래요. 그럼 국장으로서는 1년 중에 대통령 보는 유일한 날이 그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준비를 많이 해오고 공부를 해오고 이래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요. 돌아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공무원으로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첫 해 보고 봤는데 딱 대통령하고 비서실장하고 장관하고 앉아가지고. 장관 딱 한 명 앉아 있습니다. 너댓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 저도 몰라 이게 무슨 보고냐. 이래가 무슨 토론이 있겠느냐. 그리고 정보량의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얄팍한 거 앞에 하나 놓고 그래,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엄청 축약된 걸 텐데. 네, 그거는 이제 무능한 장관을 다룰 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죠. 아까 공부하고 토론하기 좋아하는 호학군주라고 예,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그 역사상 성군의 공통점이 독서잖아요. 독서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신 것으로 유명하고.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예. 대통령 스케줄이 뭐 5분 단위든 15분 단위든 엄청 쪼개져서 빡빡한 걸로 아는데 도대체 언제 그렇게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대통령 되고 난 뒤에는 많이 못 읽었습니다. 많이 못 읽었는데 많이 읽었던 옛날을 늘 추억을 하면서 책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때 예. 교수님께서 예. 책 읽으면서 기다리시다가 보고하러 그거 들고 들어가시면 예. 보고 다 듣고 나시고는 예. 그 책은 뭐냐고 그래서 이렇게 꼭 제가 이제 물어보셨다고요. 교수 출신이니까 보고하러 가면 보고서 한 4-5페이지 하고 책을 읽는 책을 늘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건 옆에 놓고 보고를 끝내지는 그러면은 책에 대해서 그 책 요새 이 실장 읽습니까?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하고 반드시 꼭 한 번도 안 빼고 늘 물어봐요. 예, 늘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독서열이 대단했습니다. 책에 관한 굉장히, 에피소드. 예. 여기 책에 보면 탄핵 당하시고 이제 예. 네. 그때 책 많이 읽었습니다. 예, 그렇죠. 2004년 4월 총선 4.15 총선인가요? 예. 그때 열린우리당이 과반수하고 요 얘기가 나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당선자들 청와대 양빈관에서 예, 만찬한 당시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파티에도 나오죠. 예. 근데 그때 대통령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당선자들 전원한테 종이 쇼핑백에 뭐 기념품 하나 하고 책 한 권 하고 이렇게 넣어서 다 주셨어요. 네. 사람들은 괜히 뭐 농협 상품권이나 들었나 해가지고 딱 열었는데 돈 안 되는 선물 조그만 거 기념품 하나 하고 책 한 권이 들어있는. 그게 제레미 르프킨의 노동의 종말이었어요. 노동의 종말은 책이에요. 그 152명의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 돌아가서 그걸 읽었는지 모르겠어. 그 대통령이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노동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노동절약적인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날 때 인간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조정돼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담은 책이잖아요. 예. 이미 20년 전에 대통령께서는 그걸 걱정하고 있으셨네요. 예. 그 걱정이 많으셨죠. 제레미 리프킨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열독하고 밑줄까지 쳐가면서 읽은 책이 제레미 리프킨의 유러피안 드림, 유럽의 꿈 가는 저희 그 알릴레오 북스에서 한번 했습니다. 다뤘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예. 그 책을 열독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에 읽은 책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 대통령께서 업무 추진하실 때 아까도 국장까지 의견을 다 들으시고 예. 토론하시는 걸 굉장히 즐겨하셨다고 했는데요. 예. 권위를 거부하고 예. 또 굉장히 소탈하고 솔직한 성품도 이 책에 굉장히 표현이 에피소드가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나옵니다. 진짜 예. 저는 예. 이 책 읽으면서 예. 되게 노무현 대통령 이제 그리운데 영상에는 안 나오는 모습들을 제가 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막 보게 돼서 네. 되게 반가웠어요, 이 책이. 저도 나도 정말. 일기 쓸 걸. 그런 그 마음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재밌게 본 게 그 10권의 일기를 기초로 쓰신 거라서 그런지 예. 드라마 보듯이 대통령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리운 마음이 충족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좀 생생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생생한. 근데 이 권위적인 면모를 내려놓으신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마 검사와의 대화였을 거예요. 예. 유명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검사들을 좀 제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이런. 부산 통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한다고 갑자기 수석회의 때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문희상 비서실장 보고 물었어요. 아니 저는 이거 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그러게요. 합니까? 누가 말리지 않았어요? 그 문희상 실장이 말렸대요.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는데 워낙 고집이 세서 실패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죠. 검사에 대해도. 그게 정말 검사들의 그 민낯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본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2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예. 무슨 현 시대의 어떤 문제가 현안 문제가 나와서 그걸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관련된 대통령 의혹이나 이게 꼭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손을 안 댄 문제가 없어요. 거의. 그럴 거예요. 어떤 문제들은 그 모든 당시 몇 년 문제. 사이에 끝나고 넘어갔는데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해결은 못해도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정말 다 해놓으셨다는 그런 생각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허드렛 일을 하는 직원한테도 예. 하대하지 않았다라는 절대로 항상 말을 부분이 높였습니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만 보다가 모 대통령이 TV에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무조건 두 반말이에요. 번을 이거 얼마야? 예, 뭐 김 감독 수고했어 하고 말을 팍 놓더라고요. 네. 처음 보는 그 야구 감독한테 네. 우승했다고. 야, 그래서 그거 보고 정말 야 이렇게 초면에 저래 말을 놔도 되나 이렇게 참. 인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제가 노 대통령은 정말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 풍경도 엄청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예전에 권위주의 시절에는 행정관들이 이제 거기 관저하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행정관들이 심부름하러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1호차가 간단 말이에요. 대통령 차가. 그러면 나무 뒤에 숨거나 관목 뒤에 숨거나 안 보이게 그랬대요. 옛날에 권위주의 시절에는. 왜 숨어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신. 약간 군대 문화 비슷한 거죠. 어. 그러고 이제 그 예약한 관광객들이 오면 그 애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못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은. 내려가지고 어디서 왔노? 뭐 몇 학년이고 이런 걸 하세요. 그러면 또 뒤에 또 차들이 다 대기하는 거야. 차가 안 가면 대통령이 내리신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 풍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대통령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는데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된다고 대통령은. 한 번은 여사님하고 산책하시다가 이 나무 이름 뭐더라? 이러신 거예요. 네. 그 다음 날 산책하러 가셨더니
나무 이름을 다 붙여놨더래요. 나무에. 아, 이게 나무 이름이 없어서 불편하셨구나. 다 붙이자. 다 붙여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한 번은 어머. 갔더니 청설모가 막 다람쥐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 다람쥐도 있고 청설모도 있어. 설마, 설마. 그거 청설모 울지 하신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청설모 다 포획해가지고 어디 산에 갖다 보내버려. 다람쥐만 남기고. 그래서 그 얘기 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이거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그게 경호실에는 다 일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새 함부로 질문도 안 해. 그러시더라고.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아래 직원들이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게 다 배려를 계속 하신다는 거네요. 예, 굉장히 그렇지. 배려를 이제 많이 젊은 행정관들이 했습니다. 막 가다가 대통령 1호차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자 행정관들은 어머 대통령님 이렇게 손 흔들고 그 남자 행정관들은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 청와대 내부의 직원들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어요. 예. 참여정부 때는 정말 이 권위주의라는 게 처음에는 외국 갔다 오시면은 직원들이 환영하러 쭉 서 있었습니다. 몇백 명이. 네. 그래서 손 흔들고 이랬는데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날 때 대통령이 없애라. 나는 저렇게 막 섬김 받는 것 나는 싫다. 없애라 이래가. 그 전에 늘 했던 일인데 그거 없애버렸습니다. 예. 오늘 이정우 교수님 모시고 노무현과 함께한 천일 읽어봤는데요. 저자가 나오셔도 피할 수 없는 코너 한 줄 평과 별점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 계신데 이게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5점 만점에 처음으로 5점을 주고 싶은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쉽고 재밌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충족시켜주는 책?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한 목적이 다 충족이 됐어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책 읽는 동안 즐거웠고요. 읽기도 편했고 그런데 한 줄 평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5월 돼서 대통령님 너무 뵙고 싶었는데 실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리움을 충족시켜주는 책 이렇게 평을 하고 싶어서 5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별점은 안 매기고요. 국가 운영의 보이지 않는 면,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들, 뉴스를 통해서는 만날 수 없는 이 장면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담고 있고 되게 잔잔합니다. 이게 그 서술이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이 돼 있어요. 저 이렇게 읽으면서 이 대목은 적으면서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별로 화내지 않고 쓰셨더라고인. 그런 대목들이 꽤 많아요. 유머를 섞으셔서 재밌어요. 유머는 곳곳에 있고요. 위트. 정치인, 대통령, 그리고 한 정부, 어떤 정부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크게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읽어볼 수 있는 아주 보기 드문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별점 매기기에는 제가 좀 너무 죄송해서요. 점수는 안 매기고 그냥 아주 대통령의 일상, 그 일상 속에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이런 것을 다시 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지금의 우리가 노무현과 그의 정책을 돌아보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노 대통령은 제가 이제 호학군주, 학자군주라고도 했는데 특징이 노무현을 묘사하라 그러면은 저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 솔직함, 하나는 솔직함과 또 하나는 무욕입니다. 욕심이 없음. 두 가지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욕심이 노 대통령만큼 없었던 사람이 없고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 살아계신 대통령님을 마지막 뵈었을 때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대통령은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데 적합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온 것 같아요. 물은 다시 합쳐지니까요. 물이 다 합쳐지니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근데 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많은 걸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위로를 드렸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많이 실패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실패가 그냥 그 노무현이라는 어떤 사람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우리 사회의 좌절로 받아들여졌고 그 좌절감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기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한 요소도 있지만 그 요소보다는 실패한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일어난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약간은 억울한 느낌과 함께 대통령 15주기 맞아서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계시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대통령님 꼭 성공하신 것만 일만 세상을 바꾼 게 아니고 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신 많은 일들도 대통령이 떠나시고 난 뒤에 15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계속 그게 살아있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세상의 변화를 계속 세상의 진보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외람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직접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참여정부 21주년을 맞아서 마련한 특별한 시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다음 책은 뭘까요? 우리 고조 MC님? 다음 책은 현대의 고전이죠. 예,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 청균쇠. 뭐 이 책 존재는 다 아실 텐데요. 아마 저희가 다룬 줄 아실 분도 많을 거예요. 뭐 이 책은 정말 많은 분들이 다뤘는데요.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또 우리 알릴리오 북스에서 아주 명제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저희와 함께 읽어보시죠. 자, 생각의 깊이를 더한 알릴리오 북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